김지의 돌직구쇼에 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지입니다. 저는 오늘도 이곳 광화문 청계 광장에 나와 있습니다. 야, 정말로 매섭게 내렸던 장맛비, 올 여름의 마지막 장맛비가 모두 그쳤습니다. 후덥지근하던 기온도 많이 좋아졌습니다. 오늘은 좀 상쾌하고 무더운 기온도 조금은 주춤하는 기분 좋은 아침입니다. 그런데 상당히 기분 나쁜 소식이 들어와 있어서 유감입니다. 북한이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번에 북으로 보냈던 그 맛있고 싱싱한 상큼한 새콤달콤한 제주 감귤에 대해서 괴뢰가 보낸 전리품이라고 표현을 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습니다. 괴뢰가 보낸 전리품,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서 괴뢰, 감귤을 향해서 전리품, 북한이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안 그래도 북한이 쏜 미사일, 우리 군이 막을 수 없는 미사일이라 대통령의 고민이 깊은데 남북관계마저 흔들리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이 이야기 상세히 나눠보겠습니다. 저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매일 아침 이곳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겠습니다. 김지의 돌직구쇼 지금 라이브로 시작합니다. 잠깐만요. 신문 읽어주는 남자입니다. 오늘 월요일 아침 조간신문을 딱 펴들었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여름 휴가를 취소했다라는 기사가 눈에 띄었습니다. 대통령이 왜 휴가를 취소했을까? 대통령 머릿속이 복잡할 것 같습니다. 중국과 러시아, 일본에 이어서 그토록 믿었던 북한마저 대통령에게 등을 돌리고 있습니다. 아니, 우리 대한민국을 북한이 물러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동아일보입니다. 먼저 북한발 이 소식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목선이 또 내려왔어요. 왜 이렇게 요즘 이렇게 북한 목선이 계속 NLL 이남을 남하에서 제 집 드나들듯 왔다 갔다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번에도 우리 군이 북한 어민과 북한 군복을 입은 사람 한 명 모두 다 북으로 돌려보내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미스테리는 흰 수건을 내걸고 엔진을 가동해서 달달달달달 남쪽으로 항해를 했다는 거예요. 이 사진에서 보이시는 흰 수건은 백기투항, 우리 남쪽으로의 귀순 의미를 표현한 것. 애초에 우리 정보당국도 귀순인가 보다, 이 수건을 보고 그렇게 인지를 했는데 우리 정부의 설명대로라면 조사 과정에서 이 북한 주민 3명이 북으로 돌아가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수건은 무엇인가? 뭔가 앞뒤가 맞지 않는, 석연치 않은 대목입니다. 3명 중 1명은 북한 군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정보당국은 대공용이 좀 없다고 판단하고 북으로 돌려보내기로 했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에 한국일보입니다. 화해 무드였는데 북한이 괴뢰, 트럼프 놈, 무시무시한 말들을 쏟아냈습니다. 도쿄신문이 작년 11월 북한 내부 문서를 입수했는데요. 그 북한 내부 문서에 따르면 문 대통령이 지난번 보냈던 감귤 200톤과 관련돼서 괴뢰가 보내온 전리품이라고 설명이 되어 있는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북한 내부 문서, 그러니까 겉으로 어떤 표정을 짓든지 상관없이 본심이 나온 거예요. 대통령을 향해서 괴뢰, 감귤을 전리품. 확실히 북한이 속내는 우리를 끝까지 적대시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잠시 후에 이 이야기 상세히 다뤄보겠습니다. 휴가까지 연기한 문재인 대통령도 이 도쿄신문이 입수한 문서 받아봤을 텐데 어떤 감정이 들었을까요? 배신감 아닐까요?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조선일보입니다. 그런데 황당한 것은 북한이 우리가 요격할 수 없는 미사일을 이번에 쐈죠. 그런데 북한의 설명은 남한 당국이 도입한 F-35 때문에 우리가 미사일 쐈다라고 반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더 황당한 거는요, 우리 군이 10월에 예정돼 있는 F-35 기념식까지 지금 북한 반발 때문에 연기할 것을 검토 중인 사실이 조선일보 취재 결과 드러났습니다. 군 관계자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북한의 핵은 그대로인데 우리 군의 자랑인 최신의 전투기만 애물단지 취급을 받는다. 잠시 후에 이 이야기 상세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이 F-35 최신의 전투기고 비싼 돈 들여서 우리 군이 들여온 건데 북한이 반발해서 계속해서 F-35 애물단지 취급을 받고 있습니다. 왜 그런 걸까요? 잠시 후 이야기 나눠보죠.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중앙일보입니다. 사방 뚫린 위기의 여름, 문 대통령 첫 휴가 취소. 대통령은
재임 이후 아무리 바빠도 휴가는 가야 한다 라면서 휴가를 취소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랬는데 이번에 처음으로 휴가를 취소한 거예요. 일본이 한국을 화이트 국가 리스트에서 배제할 것이라는 것도 임박했고 러시아 영공 침범이어서 북한 미사일까지 우리 군이 요격할 수 없는, 우리가 막을 수 없는 미사일을 북한이 쏜 거예요. 문재인 대통령 휴가 때 고민이 깊어질 것 같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경향신문입니다. 육아빠 시대. 육아빠 시대. 이게 무슨 말일까요? 육아휴직을 쓰는 아빠들이 엄청 늘고 있다고 해요. 상반기 육아휴직자 중에 전체 육아휴직자 중에 남성의 비율이 무려 20.7%, 올해 2만 명을 넘을 예정입니다. 지난해 대비 30.9%가 늘어서 급증세를 하고 있어요. 대기업 위주로만 썼던 아빠들의 육아휴직도 그 편중세가 소폭 완화돼서 골고루 아빠들이 육아휴직을 쓰고 있다고 합니다. 야, 이 대한민국 아빠들 화이팅입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에 한겨레 신문입니다. 호날두 노쇼. 우리 국민들이 소송전까지 준비하고 있습니다. 45분 이상 출전을 약속했던 호날두가 정말 코빼기도 안 비쳤기 때문입니다. 팬미팅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입국 자체도 늦었어요. 경기가 1시간 넘게 지연됐습니다. 그리고 호날두는 이렇게 벤치에만 앉아 있었습니다. 호날두 근육에 이상이 있다. 그래서 출전 못 시켰다. 변명했는데 집에 돌아가자마자 런닝머신 말짱이 뛰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집에 돌아와서 좋다. 과시하듯 SNS에 사진까지 올렸습니다. 한국 팬들 물러본 겁니다. 잠시 후에 호날두 노쇼 이야기 상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신문 읽어준 남자였습니다. 네, 오늘 아침 저와 함께 등판한 등판 선수 소개하겠습니다. 저희 돌직구쇼 전담 변호사, 월요일의 남자 변한봉 변호사님 나왔습니다. 그리고 원래는 목금에만 나오시는데 오늘은 월요일부터 선발 등판했습니다. 서울시 정무부시장 출신의 민주당 김영주 전 의원, 바르다 박 선생, 박정아 전 청와대 대변인 모셨습니다. 그리고 퍼스널 브랜드 연구소 이즘랩의 김효정 소장님이 오늘 새롭게 또 출연을 했어요. 그리고 돌직구쇼의 명품 시그니처 김병인 박사님도 나왔습니다. 모두 어서 오세요. 네, 오늘의 키워드 3가지도 바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입니다. 호날두와 날강도를 합성해서 날강도라는 신조어를 팬들이 만들었습니다. 화난 거죠. 우리 형이라면서 친근함을 표현했던 한국의 그 무수한 호날두 팬들이 안티팬으로 돌아섰습니다. 날강두. 두 번째 키워드는요. 전리품. 북한 김정은이 문재인 대통령이 보낸 감귤을 일컬어서 전리품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세 번째 키워드는요. 고유정 사진과 함께 팥과 소금이라는 키워드가 나왔는데 이건 또 무슨 얘기인지 잠시 후에 하나씩 상세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김재의 돌직구쇼 오늘 탑뉴스로 시작합니다. 네, 탑뉴스 주제부터 공개하겠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날강두의 5천만 안티팬이라고 저희들이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호날두에 대한 그 엄청났던 팬들이 다 안티팬으로 돌아섰습니다. 이 안티팬들은요, 호날두와 날강두를 합쳐서 날강두라고 지금 부르고 있습니다. 노쇼, 그 경기장, 과연 그때 당시 관중들이 호날두를 상대로 어떤 환호와 야유를 보냈는지 전반과 후반으로 나눠서 저희들이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직접 살펴보시죠. 와라는 환호성이 우라는 야유로 바뀌었고 급기야 호날두와 라이벌인 메시를 관중들이 환호하기에 이르렀습니다. 45분 이상 출전하겠다던 호날두가 1분도 1초도 보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호날두가 소속되어 있는 유벤투스가 거짓말을 밥 먹듯이 했습니다. 어떤 거짓말을 했는지 오늘 저희가 한번 꼼꼼하게 따져볼게요. 첫 번째, 펑크 일정의 땜빵용이었다는 거예요. 당초 유벤투스가 24일 중국의 난징 경기 이후 일정으로 베이징에서 이벤트 경기를 열 계획이었다. 그러니까 애초에 한국 올 생각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국에서 이벤트 경기가 무산이 됐던 모양이죠. 그러자 일정을 급히 바꿔서
한국 경기로 급조한 사실이 지금 드러나고 있습니다. 급조하다 보니까 애초부터 무리한 일정이었죠. 3개월 전인 지난 5월 유벤투스가 한국의 친선 경기를 제안한 거예요. 자기들이 아쉬워서 중국에 펑크나서 땜빵용으로 한국을 섭외한 겁니다. 2박 3일 계획된 행사에 12시간 체류로 갑자기 변경을 일방적으로 요구를 합니다. 2박 3일 하기로 했으면 적어도 1박 2일은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돈은 돈대로 받고서 12시간 체류로 변경을 일방적으로 요구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주최사인 더 페스타 측은 만류를 했다는 거예요, 유벤투스한테. 이거 도저히 소화할 수 없는 일정이다. 12시간만 콕 찍고 간다는 거 말도 안 된다. 그러자 유벤투스가 그때 당시에 우리 몇 번이나 치렀던 일정이나 괜찮다. 아무 문제 없다. 1분도 안 늦는다. 이렇게 확답을 했었는데 거짓말로 드러났죠. 그리고 유벤투스가 경기 1시간을 늦게 지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경기 중계하기로 했었던 중계사 방송국도 1시간 동안 꼭 쩔쩔맸을 거예요. 중계도 못하고. 그런데 유벤투스가 공항 사정 탓을 했어요. 현지 공항 사정으로 비행기가 예정보다 늦었다. 그러는데 알고 보니까 26일 오전 난징 루코우 국제공항의 상황은 전혀 달랐어요. 바람도 잔잔하게 아주 상긋한 바람이 불었어요. 비행기가 못 뜰 이유가 없었다. 가시거리까지 충분했다. 미세먼지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당시 지연된 비행기는 없었다. 그러니까 유벤투스가 작정하고 비행기를 늦게 탔다라는 말이 되는데 한국에 이렇게 거짓말을 했다라는 겁니다. 오늘 하나하나씩 이야기 나눠볼 건데 먼저 김弁박사님. 네. 자, 지금 유벤투스가 거짓말한 게 한두 개가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지금 보이고 있는 것처럼 일단은 제일 첫 번째로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것은 호날두가 45분 정도 출전하기로 약속이 돼 있던 부분들이 충분하게 존재했는데 결국은 이 약속을 지키지 않았던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크리스티아노 호날두가 일단 벤치에 앉아있기 때문에 많은 이 관객들이 호날두를 보면서 언젠가는 출전하겠지라는 생각을 가졌을 것 같아요. 근데 나중에 우리가 살펴보니까 귀에 걸고 있는 귀걸이를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축구 선수들이 축구를 뛰게 됐을 경우는 귀에 귀걸이를 걸고 나오는 경우가 없는데 애당초부터 경기를 뛸 생각이 없었던 거예요. 보면은 이 귀에 귀걸이를 그대로 걸고 나온 상황들을 우리가 지켜볼 수 있는 것처럼 이 호날두가 체력상의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런 측면들을 볼 수가 있는 것이고요. 조금 전에 장면에 공항에서 내리는 모습을 봤는데 축구 경기장에 들어서 1시간 동안 축구 경기가 지연되는 거 저는 태어나서 본 적이 없거든요. 이거 국제 축구에서 1시간 동안 축구가 지연되는 건 이게 처음이에요. 게다가 대한민국에서 TV 중계까지 하도록 다 결정이 돼 있던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 중국에서 의도적으로 늦게 지연 출발했던 것은 아니냐라고 하는 의혹들이 지울 수가 없는 겁니다. 실제로 12시간 정도 반나절 우리 대한민국 땅을 밟아서 축구 경기를 벌이고 돌아가는 것도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가 없는 건데 그마저도 시간을 늦춰서 왔기 때문에 선수들 입장에서는 체력에 부담이 되는 건 당연했을 것이고요. 호날두 같은 경우는 세계적인 축구 선수이기 때문에 본인이 무리한 체력의 부담을 안고서 뛰지 않겠다라고 판단했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일정을 추진했던 유벤투스 그리고 대한민국 주최사 등에 대한 문제가 쏟아질 수밖에 없는 터라 아니 도대체 저 자리에서 이 호날두 선수의 경기를 보기에 모였던 이 수많은 관중들 그리고 TV로 중계를 지켜봤던 모든 축구 팬들이 사실은 농락당했다라는 표현을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죠. 이 유벤투스 구단이 이 12시간 체류하고 호날두는 출전 안 시켜놓고 40억을 받아갔습니다. 40억 받고 결국 호날두는 모습을 보이지 않은 건데 가장 큰 거짓말은 호날두가 왜 출전을 안 했느냐라는 부분에 대한 해명입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Io dai meeting con i fans non ne so assolutamente niente. Se il signore vuol venire a vedere Ronaldo in Italia, viaggio glielo pago io. 무언가 호날두의 어떤 체력적인 문제, 근육의 문제 이런 것을 핑계로 들었습니다. 그런데 근육 문제 있다던 호날두가 집에 돌아가서 멀쩡히 이러고 있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자, 호날두가 아주 러닝머신도 이렇게 자유자재로 앞으로 뛰었다, 옆으로 뛰었다. 근육에 이상이 있어서 한국 경기 출전 1분도 못한다던 유벤투스의 조금 전 해명이 정말로 거짓말. Nice to back home. 집에 돌아오니 상당히 나이스하다. 기분이 호날두는 나이스할지 모르지만 이 모습을 보는 저희들은 굉장히 불쾌합니다. 나이스하게 가뿐하게 러닝머신 뛰는 모습까지 호날두가 인증샷을 자기들이 찍은 거예요. 결국은 근육 문제 있다는 것도 거짓말이었어요. 김영주 의원님, 호날두도 문제예요. 그렇습니다. 실제적으로 제가 처음부터 이제 경기가 시작된 그날 아침에 사실 우리가 보니까 비가 굉장히 많이 오는 아침이어서 혹시 이 유벤투스 자체가 처음부터 오늘 비가 많이 와서 취소됐으면 어떨까
그런 마음으로 이 경기를 접한 건 아닌가 사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실제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사실 1,000억대가 되는 몸값을 갖고 있는 유벤투스가 비 오는 과정에서 무리하게 경기하다가 뭐 햄스트링이라든지 몸에 무리가 됐을 때 위약금보다 손해보는 구단이 손해보는 것이 더 많다라고 하는 게 아마 사리 감독의 판단이 아니었느냐 그런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우리 그 더 페스타라든지 축구 연맹 자체가 처음부터 꼼꼼하게 그런 계약 조건들을 따졌어야 되는데 실제적으로 이 추진하는 그 페스타라고 하는 데가 전문업체가 아니에요. 경험도 없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허술한 지점이 저는 분명히 있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우리 아시다시피 그 말하자면 호나우드가 그 처음부터 시작되는 그 자리에 40만 원 주고 들어온 사람은 뒤통수만 보게 된 경우가 생겨요. 호날두 뒤통수만 보고 40만 원만 네, 물론 이제 호나우드 캠이라는 것으로 계속 호나우드 얼굴을 예. 보여줬지만 실제로 전반 40분은 그렇게 웃으면서 그것을 볼 수 있었는데 실제로 호나우드가 우리나라에 와서 보여준 거는 경기 시작하러 나올 때 그 라커룸 나오는 통로에 젊은 어린아이들에게 손을 들어주는 장면. 아, 그때만 해도 호나우드가 참 그래도 정겹고 인간적이다. 그런 판단을 했는데 실제로 끝까지 후반 10분이 넘어서까지 45분 안쪽으로 가면서까지 결과적으로 나올 자세를 안 보이고 자세를 안 보였다. 엉뚱한 데만 치다보죠. 케임이 자기를 보는데 그러면서 이제 실망하기 시작하고 헤어스타일만 계속 신경 쓰고. 네, 그래서 실제적으로 40만 원을 내고 그 경기를 보겠다고 온 분은 분통을 터뜨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것입니다. 예, 특히나 이런 한국 팬들의 어떤 분노와 서운함을 호날두가 모르지 않을 텐데, 김 소장님. 네. 호날두가 나이스 투 백 홈. 네. 본인의 SNS에 저 영상을 직접 올린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이건 우리가 어떻게 분석해야 됩니까? 이러한 행동들을 보았을 때 한국 팬들을 무시했다고라고밖에 볼 수 없는데요. 호날두도 한국 팬 무시한 거다. 그렇죠. 네, 무시한 걸로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호날두의 태도는 경기장에서도 볼 수가 있었는데요. 일단 경기장에서 비언어적인 여러 가지 행동들의 모습들이 오늘 경기를 나가지 않겠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많이 보였습니다. 예. 첫 번째는 뭐였냐면 경기 초반에는 그나마 웃긴 웃었는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손으로 입을 막거나 혹은 허벅지를 만지거나 예. 눈을 비비는 등 자기 접촉 행동들을 많이 했다라는 거죠. 자기 접촉 행동들. 자기 접촉 행동을 많이 한다라는 것은 스스로 내가 내 몸을 만지면서 안정감을 느끼기 위함인데 이러한 행동들은 스트레스를 받거나 혹은 거짓말을 할 때 나타나는 징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바로 메시라고 계속 외치는 장면에서요. 예. 호날두가 이제 고개를 가로저으면서 입술을 꽉 깨무는 이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었는데요. 그 모습 역시도 호날두가 난 그럼에도 나가지 않을 거야라는 결심과 다짐일 수도 있고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메시라는 이름을 어떻게 부를 수 있어? 라는 어떤 분노의 표현일 수도 있습니다. 예. 마지막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경기장에서 처음에 환호를 받으면서 인사를 하면 웃을 때 사실은 되게 억지 미소를 짓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었어요. 호날두의 미소는 억지 미소였다. 예, 페나 미소라고 해서요. 눈둘레고는 웃지 않는 그런 미소들을 볼 수 있었는데 더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동료들과 이야기할 때는 자연스러운 미소를 보였다라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비언어적인 여러 가지 행동들을 종합해 본다면 이미 처음부터 출전을 하지 않을 거라는 이런 호날두의 모습들을 우리는 예측할 수가 있었다라는 거죠. 그렇군요. 호날두가 모습을 보이지 않고 귀국을 할 때 당시에 한 팬이 한국 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영어로 물었습니다. 호날두 과연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Do you have anything to say, Korea fans? 러블리 팬, 사랑스러운 팬이다라고 말을 하고 나이스 투 백 홈, 집에 돌아와서 좋다라고 러닝머신 영상을 호날두가 올린 겁니다. 호날두 개인 SNS 계정에는요, 한국어로 호날두를 비난하는 댓글들이 지금 폭주하고 있다라는 소식도 저희들이 한번 접할 수 있었는데요. 그래서 한번 확인을 해봤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호날두 개인 SNS 개인 계정이에요. 내 돈 물어내라. 한국을 XX로 보느냐. 뭐 아직 장문에 매너도 없고 씁쓸하고 얼마나 서운하겠어요. 이분들 다 호날두 팬들이었어요. 비가 와도 저 대구에서 부산에서 광주에서 호날두 보려고 40만 원 내고서 교통비 들어가면서 온 분들이 지금 화가 났기 때문에 호날두 SNS 계정에 한국어로 이렇게 서운함 안타까운 말들을 쓰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뿔난 팬들에게 기름을 부은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유벤투스 감독인데 거의 망언 수준의 발언을 해서 현재 강하게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살펴보시죠.
마우리치오 사리, 유벤투스 감독, 사리 감독이라고 하죠. 호날두가 뛰는 걸 보고 싶으면 이탈리아로 와라. 비행기 티켓값 주겠다. 지금 뻔히 이런 논란이 있고 관중들이 야유하는 거 다 들었던 사리 감독이 경기 후에 인터뷰한 거예요. 아니 뭐 호날두 뛰고 싶은 거 보면, 그렇게 보고 싶으면, 우리 날도 그렇게 보고 싶으면 너네가 이탈리아로 와. 내가 비행기 대줄게. 조롱성 발언을 한 사실이 확인됐어요. 박정아 대변인. 저게 사실은 저 당시에 기자간담회에 있었을 때는 그 통역한 사람이 소개를 하지 않아서 소개가 되지 않았다가 이탈리아 현지 언론에서 이제 나오면서 이렇게 얘기가 됐잖아요. 저걸 근데 한국어로 제대로 그 통역을 한다면 베체라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 베체라다. 베체라 이렇게 되는데 사리 감독이 저뿐만 아니라 사실은 좀 전에 우리 화면에 봤습니다만 사실은 경기 전날부터 호날두는 뛰지 않기로 결정이 돼 있었다. 예.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 거짓말 하고 난 다음에 사실은 우리 연맹 그다음에 주최 측에는 당일날도 후보 선수 명단으로 제출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은 얼마나 우습게 봤으면 사리 감독도 저렇게 했으며 그다음에 유벤투스 그 부회장이란 사람이 예. 경기가 후반이 시작돼서 10분이 지났는데도 호날두가 출장을 하지 않아서 우리 더페스트 장 대표라는 사람이 항의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항의를 하니까 내가 어떻게 호날두 보고 뛰라고 하냐? 호날두는 지가 안 뛴다는데 예. 이거 역시 또 베체라 이렇게 그것도 된 거예요. 베체라다. 축구 연맹과 주최 측인 더베스타도 2박 3일을 해야 혹은 아무리 줄여도 1박 2일을 해야 되는 일정을 당일날 와서 반나절 만에 팬 미팅하고 팬 사인회하고 축구 경기하고 간다는 게 애초부터 말이 됐었느냐. 예. 이런 거에 대해서 꼼꼼히 챙기지 못했던 것도 물론 상황이 다 지금 확인되지 않았으니까 뭐 더 지켜봐야 되고 더 확인해 봐야 되지만 역시 호날두 좋아하는 사람들 그다음에 축구를 좋아하는 우리 팬들한테 그냥 배째라 한 거 아닌가 예.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뭐 조금 이따 우리 또 봐야겠습니다는 예. 요즘 연일 우리나라 어지러워요. 일본에 한 대 맞고 러시아, 중국에 또 한 대 맞고 심지어는 미국한테도 또 한 대 맞고 그러다 급기야는 청와대 주인 잘해라라고 북한에 또 한 대 맞고 예. 도대체 누구를 믿고 어디까지 가야 되는지 이거 어쩌다 국제 흑우가 된 거 아닌가. 급기야는 호날두까지 유벤투스까지 우리를 이렇게 업수여기는 상황까지 왔나. 가슴이 답답합니다. 답답합니다. 유벤투스도 우리 무시한 거다. 경기를 그날 뛰었던 K리그 대표로 뛰었던 이동국 선수. 우리 대표팀의 맏형이죠. 이동국 선수가 성격이 유하잖아요. 화가 나도 드러내지 않는데 아주 뼈 있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동국 선수의 이야기 한번 살펴보시죠. 이동국 선수가 인터뷰 쭉 하다가 말미에 쓱 이 말 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 제가 다시 생각해보니까 호날두보다는 아무래도 좀 메시가 세계 최고의 선수인 것 같다. 이동국도 기분 나쁜 거예요. 우리 쌍둥이 아버지 이동국도 기분 나쁘죠. 호날두보다는 메시가 세계 최고의 선수인 것 같다. 이거는 거의 이제 앞으로 호날두 안 보겠다. 뭐 이런 말 아닙니까 거의. 아쉽다. 오늘 붙어서 직접 확인하고 싶었는데 한 번 더 말해요. 역시 호날두보다는 메시가 한 수이다. 이동국도 열받죠. 이 팬들의 기대감을 이동국 선수가 모르지 않았을 텐데 분노하게 한 겁니다. 또 하나의 사실은 우리 월드컵 4강 신화죠. 송종국 선수가 이 호날두와 유벤투스에 대해서 의혹을 제기했어요. 송종국 선수의 의혹 제기도 한번 들어보시죠. 제가 주최 측을 정말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제가 선수들이 들어갈 때 손을 잡고 들어가잖아요. 거기에 어마어마한 돈을 받았어요. 잘 하지 않죠. 왜냐하면은 뭐 의미가 있는 일이기 때문에 축구 꿈나무들한테 어떤 꿈을 심어줄 수 있는 자리거든요. 양쪽에 손을 잡고 들어가면서 나도 이런 선수가 되겠다. 호날두한테 얼마 책정한지 아세요? 2천만 원입니다. 주최 측에다 내야죠. 이거는 동심을 깨는 거고요. 아니 지금 송종국 선수의 문제 제기 보면 김영주 의원님, 네. 처음에 호날두랄지 선수들 손잡고 들어가는 그 어린 아이들 있잖아요. 그 어린 아이들한테까지도 지금 고가의 표를 팔았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실제적으로 말하자면 더 페스타라고 하는 경기 주최자들이 한 일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광고판에 불법 도박 사이트 광고를 했고요. 또 실제로 뭐 시간이 작아서 그랬다고는 하지만은 뭐 정상적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만은 우리 국가대표 선수 뒤에 비썸이라고 하는 어떤 암호화폐 거래소도 있고, 이거 보통 일반 스포츠 국제 경기에서 쉽게 보이지 않는 로고들이 많이 드러났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실제로 위에 이렇게 9인, 12인 가족 그 방도
900만 원에 유소년 클럽에 팔았다는 거거든요. 스카이라운지. 네네. 그리고 실제로 들어가는 말하자면 아주 어린아이들의 꿈을 심어주는 그런 계기를 돈으로 팔았다는 거예요. 에스코트 하는 자리를 더군다나 2천만 원에. 예, 뛰지도 않은 호날두 손잡고 들어가는데 2천만 원 요구해야, 그건 말이 되겠습니까? 예. 사실은 그런 면에서 어떻게 보면 저거는 일정 정도 노쇼의 소송과 사기라고도 말할 수 있는, 경기에 안 뛰고 들어가는 선수한테 손잡고 들어가는데 2천만 원. 2천만 원을 요구했다. 야. 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너무 이게 우리 축구 연맹에서도 반성해야 될 지점입니다. 예. 더 페스타라고 하는 것이 전문적인 스포츠 경험이라든지 어떤 이 경험도 없고 또 스포츠 전문가가 있지도 않은 그런 곳에 몇 시간짜리 이벤트로 거기 넘겼다. 그리고 그 경기 비용을 최대한 뭐든지 돈으로 만들려고 했다라고 하는 것은 한 번쯤 국가연맹, 예. 축구연맹 속에서도 참고해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결국은 호날두도 없는 12시간짜리 행사에 40억을 줘야 되니까 주최 측도 여기저기서 돈을 끌어당겨야 되고 급기야 호날두 손잡는 어린아이한테까지 2천만 원을 요구했다라는 의혹입니다. 소송전까지 지금 번지고 있습니다. 집단 소송 움직임, 60억 원대 노쇼 소송. 축구 팬들이 경기 주최사 상대 대규모 소송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지금 소송의 원고 모집에 벌써 900여 명이 몰렸다고요. 상당한 열기입니다. 입장권 최소 3만 원, 최고 40만 원. 관객 6만 5천 명이에요. 60억 원대 최대 규모의 소송이 예상되고 있고요. 소송 쟁점은 호날두의 결장을 미리 알았느냐 몰랐느냐. 유벤투스는 호날두 결장 여부를 전날 결정했다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 주최상인 더 페스타 측은 경기 후반까지 호날두 출장을 호소했다라고 맞서고 있는 건데 일단은 변형훈 변호사님 60억 원대 소송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쉽지는 않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이 더 페스타 오너 경험이 없는 쪽에서 계약서 처리를 잘못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실 뭐 앞서도 이제 리포트에 나오긴 했었는데 5월달에 이제 갑작스럽게 추진을 하게 되면서 국내에서 경험이 많았던 주최자들은 모두 다 포기했대요. 이렇게 짧은 시간이면은 스폰서를 구할 수도 없다. 그러면은 표값을 비싸게 책정을 할 수밖에 없는데 국민들한테 2, 30만 원, 40만 원 받아가면서 하는 것은 별로 도움이 안 되는 것 같다. 안 하겠다라고 했었다고 하더라고요. 더 페스타는 이제 신생 업체가 갑자기 달려들면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호날두 손잡는데 2천만 원에 팔아버리고 그다음에 비싼 같은 암호화폐 거래소한테 얼마를 팔아버리고 그런 식으로 했었죠. 아니 그럼 소송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더 페스타 입장에서는 유벤투스에서 위약금을 받으면 끝나는 것이고 이 고객들 입장에서는 물론 대부분의 그 입장객들은 호날두를 보기 위해서 갔다라는 것이 계약의 주된 요인이긴 하겠지만 어쨌든 유벤투스에서 다른 사람들은 다 왔거든요. 그럼 법원에서 볼 때는 유벤투스가 아예 안 왔던 것도 아니었고 당초 유벤투스에서는 호날두를 내보내려고 했었던 거였는데 전날 당일날 시합 당일날 유벤투스가 차라리 위약금 얼마를 물고 위약금도 아마 작게 책정했겠죠. 보통 이런 계약 같은 경우에는 개런티 한 20, 30%까지 호날두에 대해서 위약금을 달아놓거든요. 근데 아마 작게 작아놨을 것 같아요. 제가 알아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유벤투스에서는 뭐 호날두 못 나서 미안하다. 위약금 물겠다면 끝나는 것이고 더 페스타 입장에서는 우리는 계약서를 잘못 쓰긴 했지만 계약서에 따라서 진행은 했다라고 말하게 되면 사실 별로 승소가 해서 높을 것 같지는 않아요. 그렇군요. 이거는 그야말로 더 페스타에서 너무나 미숙한 업무 처리와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물어야 될 상황이기는 한데 계약서 자체가 좀 너무 성급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억울하긴 하지만 이 소송에서 이길 확률이 현재로서는 예. 낮다. 호날두 유벤투스 빠져나갈 구멍이 있다라는 얘기인데 이 소송 어떻게 진행되는지 저희가 한번 주목해서 보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두 번째 이슈를 소개합니다. 호날두가 무시를 했는데 북한마저 우리를 무시하고 있습니다. 잠시 후 상세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만 우리 군이 잡을 수 없는 미사일을 발사하더니 연일 우리 정부에 대해서 막말을 북한이 쏟아내고 있습니다. 북한의 막말 어제 오늘 일 아니라고 하지만 이거 해도 너무한 것 같습니다. 조선신보 공개적으로 밝힌 평양발 경고가 어떻게 받아들여질지 주시할 것. 여기서 말하는 이 평양발 경고는요. 북한이 미사일 2발 쏘고 우리 군이 추적을 놓치고 나서 북한이 공개적으로 이랬죠. 한미연합훈련 멈춰라. F-35 이거 전력하지 말아라. 청와대 주인 참모는 미국에 빌붙으면 자멸할 것을 깨달아야 된다. 그러니까 청와대 주인은 문재인 대통령을 의미하는 거죠. 그리고 참모는 뭐 조국 수석을 비롯한 정의용 안보실장을 비롯한 청와대 스태프들입니다. 청와대와 우리 정부 주요 요인에게서 미국에 빌붙으면 자멸할 것을 깨달아야 한다. 라고 조선신보가 거의 모욕성의 입장을 발표를 한 겁니다. 게다가 이렇게까지도 얘기했어요. 지난해 11월 북한의 내부 문서가 도쿄신문의 입수를 통해서 공개가 됐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11월 11일 북한에 보낸 귤 200톤에 대해서 괴뢰가 보내온 감귤은 전리품이다 라고 표현을 한 사실이 확인됐어요. 괴뢰가 보내온 전리품.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서 괴뢰, 귤은 전리품. 상당히 지금 기분 나쁘죠. 그러면서요. 이 내부 문서에 괴뢰, 미제, 트럼프놈 등등 북한의 미디어에서는 이미 사라진 호칭이 내부 문서에선 끝까지 다 등장했다는 거예요. 미국과 한국을 믿어서는 안 된다라는 경고였다라고 도쿄신문이 보도를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박정화 대변인, 네. 그 제주도에서 부지사 하셨잖아요. 지난해 11월에 간 제주 감귤, 청정 제주 감귤, 그 새콤달콤 우리도 없어서 못 먹는 그 아까운 제주 감귤, 그 200톤이나 북한에 아껴서 보냈더니 괴뢰가 보내온 전리품. 제주도민들한테 사실은 감귤은 굉장한 의미를 갖고 있는 겁니다. 그 감귤나무로 애들 학교 보내고 학교도 대학 보내고, 예. 해서 그 감귤나무를 가지고 제주도민들은 대학나무라고 표현을 합니다. 대학나무라고요? 그래서 그 감귤나무 몇 그루 있으면 그 어렵게 키웠던 우리 아이들 서울 보내서 학교, 대학 보낸다고 해서 이게 대학나무라고 하는데, 그렇게 어렵게 1년 내내 농사 지어서 만들어가지고, 그래서 좋은 마음으로 해서 보냈던 감귤을 가지고 적들이 보내온 전리품이라고 얘기하니까 제주도민들은 얼마나 가슴이 무너지겠습니까? 제주도민들뿐만 아니라 저렇게 인식을 갖고 있는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인데 여전히 우리는 한반도 중재자, 한반도 운전자라는 논리로 지금도 북한이 미사일 쏜 것에 대해서 한마디 말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통탄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고요. 지금 우리 대통령 휴가 가는 거 사실은 국내에 다 계시면 청와대가 옮겨가는 거나 비슷하기 때문에 어디 계시나 비슷해요. 그래서 몇 년 전에도 북한이 탄도미사일 쐈을 때 그 다음날 대통령 휴가 가신 거에 대해서 국민 크게 뭐라고 안 했어요. 거기 가셔도 일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문제는 이런 상황에서 왜 급하게 그렇게 이런 일 저런 일 다 벌려놨던 청와대 참모들 지난주에 확 다 개편했는지 잘 모르겠고요. 왜 또 뭐가 급해서 또 걔가 이렇게 급하게 하신다고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청와대 나오셔서 이것저것 꼼꼼히 챙겨보실 텐데 오늘 그저 대통령만 혼자 고민하고 계시는 거 아닌지 나머지 참모들 뭐하고 계시는 건지 좀 챙겨봤으면 좋겠고, 북한이 저렇게 얘기를 한 건에 대해서도 아무 말 못하고 가만히 있는 청와대 참모들 대통령이 좀 분명히 건의 좀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계시면서 오늘 휴가 중이라 오늘 수보회의 안 한다고 하는데요. 수보회의 왜 안 해요? 해야죠. 그래야 이것저것 다 따져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좀 청와대 참모들 대통령 잘 좀 모셨으면 좋겠고, 북한 김정은 위원장 그리고 국제사회 할 말 좀 하는 대한민국 좀 만들어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사실 러시아가 우리 영공을 침범했을 때도 끝까지 대통령 주재의 NSC를 청와대는 열지 않았고, 북한이 유엔 안보리 제재를 위반한 탄도미사일을 쏘고 더군다나 우리를 향한 경고성 메시지까지 냈는데도 우리 청와대와 대통령 북한을 향한 어떠한 메시지도 밝히지 않은 상황에서 북한이 이번에 또 괴뢰가 보내온 전리품으로 재차 도발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북한은 문재인 대통령과 우리 대한민국 정부를 조롱한 게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북한의 동시집 축포성을 발행함으로써 과거에 문 대통령을 조롱했다는 것도 저희 돌직구쇼에서 정말로 보도해드렸어요. 미국산 삽살개, 이게 북한 아이들 동시집 제목입니다. 제가 좀 낭독할게요. 미국산 삽살개, 우리 집의 삽살개, 하루 종일 졸졸 나만 따른다지만 이상도 하지, 쟤 죽을 줄 모르고 승냥이만 따르네. 꽈릉꽈릉 불별하게 승냥이놈 즉살되면 청와대의 삽살개 불고기가 될 걸 뭐. 북한은 전통적으로 미국을 승냥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청와대의 삽살개, 문재인 대통령을 묘사한 거죠. 불고기가 될 걸 뭐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때 당시 대통령을 향해서 삽살개 불고기라는 조롱성 얘기를 해도 청와대가 어떠한 대응도 안 했는데, 이번에는 김변 박사님 뭐 한마디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 그동안의 얘기랑 좀 많이 다른 게요. 그동안 사실 있었던 지금 나오고 있는 이 남의 괴뢰가 보내온 전리품 등에 대한 것은 내부 문건 아니겠습니까? 그동안 북이 주장했던 것은 내부에 대한 결속력으로 군의 강경파들을 제어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 불가피한 선택이었다 등에 대한 메시지들을 북한이 발신하고 여기에 대해서 대한민국 정부 등의 인사들이 맞장구를 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거든요.
두 번의 탄도미사일 발사가 있었고 여기에 대해서 대한민국 정부가 분명히 탄도미사일을 규정합니다. 조선중앙통신이 나서서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말이라고 전달하는데 이 두 발의 탄도미사일 발사가 대한민국을 향한 경고라는 겁니다. 이 대한민국을 향한 경고라는 메시지는 분명하죠. 우리가 8월 달에 있게 되는 지금은 19-2 동맹이라는 훈련으로 축소가 되게 되는데 한미연합훈련, 우리가 뭐 야외 기동훈련을 하는 것도 아닙니다. 지휘소 연습이라고 하는 워게임으로 정말 축소된 훈련을 하는 건데 그것도 하지 말아라라고 북한은 연일 거듭된 메시지를 대한민국 정부에게 전달하고 있는 거죠. 김정은 위원장이 얼마 전 시정연설에서 대한민국 문재인 대통령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오지랖 넓은 중재자라고 표현합니다. 예. 지난 2월에 있었던 하노이 정상회담 노딜 이후로 대한민국은 북한에게 특사 하나 보내지 못할 정도로 남북 간의 관계는 완전히 단절돼 있습니다. 지난번 판문점에서 남북미 정상이 만나서 역사적인 장면을 연출했다고 하지만 그 자리에서 우리는 공감만 내어줬을 뿐 김정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이 만나는 자리에서 멀뚱히 우리는 지켜볼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되지 않았습니까? 이쯤 되면 4.27 판문점 선언에서 북한, 대한민국과 같이 약속했던 일들이 모든 것들이 숲으로 돌아가는 것은 아닌지 우려를 제기할 수밖에 없는데요. 문제가 발생하면 4.27 판문점 선언에 따라서 남북 정상이 언제든지 얘기할 수 있는 한라인을 가동해야 됩니다. 예. 한라인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고요. 판문점 선언이 있기 때문에 이 부속 합의로 작년 9.19 군사합의가 있습니다. 이 9.19 군사합의 판문점 선언에 따르면 한반도에서 육해공 어디에서도 서로를 향한 적대시 정책을 하면 안 됩니다. 근데 지금 북한이 두 발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했고 그 미사일은 대한민국을 향한 경고라고 얘기했다면 9.19 군사합의를 위반했던 것은 물론이고 지난번 판문점 선언에 있었던 어떠한 내용들도 이행하지 않고 있는 북한을 향해서 판문점 합의 북한이 깬 거예요. 대한민국이 너희들 왜 그래? 라고 이야기는 할 수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말은 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충분하게 이쯤 되면은 9.19 군사합의 위배한 것인데 엄중 경고한다 정도의 메시지를 얘기할 수 있어야 되는데 한마디 못한다. 대한민국 정부의 선택은 이러한 미사일 도발에도 불구하고 NSC를 10시간이 넘는 뒤에야 정례화된 NSC를 열 뿐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대해서 지금 대한민국의 안보가 뻥 뚫린 구멍에 놓인 상황이 왔다라고 많은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있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한 대한민국 정부의 책임 있는 당국자들은 이러한 대한민국 안보 위기에 대한 남북관계에 대한 분명한 해법을 지금이면 내놔야 될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황교안, 유승민 야당의 의원들도 일제히 청와대를 향해 비판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이 정권은 지금 뭘 하고 있습니까? 북한의 명백한 도발과 위협에도 침묵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도 북한 규탄 성명 하나 내놓지 않는 정권이 과연 정상적인 안보 정권인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유승민 의원, 국군 통수권자는 어디에 숨었느냐? 김정은의 노골적 협박에도 묵묵부답, 침묵. 아무리 비위가 거슬려도 남조선 당국자는 평양반 경고를 무시해버리는 실수를 범하지 말아야 한다. 그러면서 F-35A 도입과 한미연합훈련, 정당한 국토방위를 두고 자멸이라니 우리 군과 한미동맹의 무장해제를 북한이 지금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문 대통령은 대한민국 국군 통수권자로서 분명한 답을 내놓아야 한다. 유승민 의원이 강하게 비판을 했는데 김영주 의원님, 네. 이게 많은 국민들이 사실은 걱정하면서 지켜보고 있습니다. 작금 현실에 대해서. 일본을 향해서는 조국 전 수석이 뭐 연일 수석이 안 돼서라도 뭐 친일이냐 애국이냐를 강요하면서 일본에 대한 뭐 반발의 메시지를 내고 있는데 그랬던 뭐 조국 수석을 비롯해서 북한에 대해서는 지금 단 한마디 대통령 뭐 수석들 한마디도 못하고 있는데 이게 북한의 무장 해제 요구에 대한 답변을 어떻게 내놓을지 몰라서 못하는 겁니까? 실제로 보면은 그 명확하게 내부적인 스탠스를 정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청와대가. 예, 실제적으로 보면 내부적으로 보면 지금 이제 이 F-35기에 대한 그러니까 청주 공군기지에 2대가 들어와 있고 7조 넘게 국방부 예산을 써서 작년보다 13% 이상의 국방비 정액을 통해서 스텔스기가 40대 들어온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북한으로 보면 매우 공포스러운 일이거든요. 예. 실제로 아시다시피 스텔스라고 하는 것은 긴급 참수 작전도 가능하고 모든 어떤 레이저망을 피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데 대한 공개적인 반발이거든요.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말하자면 유엔 산하기구인 그 대북제재위원회 독일 의장이 얘기하듯이 이건 대북제재 말하자면 유엔 결의 위반이라고 하는 건 분명히 천명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니네들이 실제적으로 말하자면 비핵화를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명백한 입장을 빨리 내놔라.
그렇게 공격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봐요. 예. 그런데 실제적으로 한국에 있는 청와대에서는 우리가 내부적으로는 북한이 왜 하는지를 알고 있다는 정도에서 거치고 있기 때문에 국민이나 정치권은 답답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실제로 야권이 얘기하듯이 물론 그 합동훈련을 해야 되겠죠. 그러나 우리나라 현재 국방의 전체적인 대북 전력이라고 하는 것이 더 강화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은 명확하게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청와대가 얘기를 해야 한다. 유승민 의원의 이번 문제 제기로 인해서 유승민 의원과 문재인 대통령이 과거 대선 토론 후보 당시에 맞붙었던 대목이 다시 회자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맞붙었었을까요? 직접 살펴보시죠. 북한이 우리 주적입니까? 주적. 그런 규정은 대통령으로서는 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국방부 국방백서에 북한군은 우리 주적이다 이래 나오는데 국방부로서는 할 일이죠. 그러나 대통령이 할 말은 아니라고 봅니다. 필요할 때는 남북 정상회담도 필요한 아닙니다. 것이고 대한민국 그래서 정부... 국방부가 할 일이 있고 예. 대통령이 할 일은 따로 있는 것이죠. 아니 공식 문서에 북한군이 주적이라고 나오는데 대한민국 국군 통수권자가 주적을 주적이라고 못한다? 저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아니 주적이라고 말씀 못 하신다는 거죠? 대통령 될 사람이 해야 될 발언은 아니라고 봅니다. 대통령이 되신 분,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을 향해서 어떠한 메시지를 내놓을지 많은 국민들이 걱정 어린 마음으로, 불안한 마음으로 지켜보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청와대는 묵묵부답. 그런데 국방부도 제대로 된 일을 못하고 있어요. 군 통수권자가 그런 말 못하면 국방부라도 해야 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당시 그렇게 얘기했는데 국방부는 지금 고민 중에 있습니다. 바로 이걸 말입니다. 북한이 계속해서 문제 삼고 있는 F-35 도입에 대해서 계속 주춤주춤 10월로 미루는데 그 F-35 도입 기념식까지 군이 연기할 것을 검토 중이라는 얘기가 나왔어요. 우리 군 F-35A 스텔스 전투기 전력화 행사를 현 정부 대북 기조에 맞춰서 로키로 진행할 것을 검토 중인데 당초 4, 5월에 기념식이 계획돼 있었는데 계속 연기가 됐었어요. 공군 창설 70주년인 10월 1일에 개최하자라고 그때 당시에 미루다가 하나 딱 정한 거예요. 그런데 최근에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쏘면서 아까 얘기 들어봤죠? 청와대 주인과 당국자들은 미국에 빌붙으면 자멸한다. 북한이 문제 삼고 있는 게 F-35A니까 우리 군이 10월로 미뤄놨던 F-35 기념식까지 개최할지 말지를 현재 고심 중이라고 해요. 군 관계자의 이야기 들어보시죠. F-35의 도입 결정의 가장 큰 고려 요소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었다. 북한 핵은 그대로인데 우리 군의 자랑인 최신의 전투기만 애물단지 취급을 받는 것 같아서 고민이다. 라고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아니 김변 박사님 F-35 스텔스기가 뭔죄예요? 네. 우리가 2021년까지 40대를 도입하기로 결정했고요. 사실은 이 스텔스기가 이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는 굉장히 두려움의 대상이지 않습니까? 레이더에 잡히지 않기 때문에. 하지만 북은 핵을 가지고 있는 국가입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서 북한의 핵은 그대로라고 군 관계자가 얘기를 했는데 저는 여기서 약간 정정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 게요. 얼마 전에 있었던 월스트리트 저널의 보도에 따르면은 지난번 6월 12일 북한과 미국이 정상회담을 가진 뒤에도 북한은 핵무기를 더 추가 생산할 수 있는 물질을 확보했기 때문에 더 추가적으로 핵무기를 생산했을 가능성에 대해서 대대적으로 보도를 하기도 했습니다. 북한은 비핵화를 하기로 나섰는데 비핵화에 대해서 진전된 모습을 얘기하기는커녕 핵에 대한 능력을 더 고도화시키고 있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대한민국 입장에서는 당연히 우리 군의 최종의 전력들을 확보하기 위한 스텔스기 전투기에 대해서 더 강력하게 얘기할 수 있는 우리 군의 안보 태세를 갖춰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것에 대해서 북한의 눈치를 보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할 정도로 우리 군이 우리 정부가 저자세로 나가게 된다면 북한과의 관계 속에서 이 우리 대한민국에 대한 안보는 여전히 뒷전으로 밀리는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국민적 불안감이 증폭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요. 가장 두렵고 지금 상황에서 걱정되는 건 트럼프 대통령이 나서서 그거 별거 아니야 라고 얘기하고 있는 지금 이 측면입니다. 미국 입장에서는 미국까지 도달할 수 있는 ICBM이 아니기 때문에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해서 그렇게 큰 신경을 안 쓰고 있는 건데 이 단거리 탄도미사일은 우리가 갖고 있는 사드나 패트리어트로 요격하기 어려울 정도의 변형된 미사일 체계이기 때문에 가장 큰 위협은 대한민국 안보에 대한 위협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 대한민국 정부 그리고 군이 과연 F-35 도입 등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표명하고 북에 어떤 메시지를 발산해야 되는 건 매우 당연한 일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야, 이러다가 이거 F-35 도입 없던 일로 하겠다. 이런 발표 나오진 않을까 걱정됩니다. F-35는 죄가 없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다음 이슈 살펴보시죠.
세 번째 이슈입니다. 고유정이 체포당한 순간의 영상이 공개됐는데 당당하게 제가 왜요? 제가 뭘요? 제가 당했는걸요?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새롭게 궁금증 하나가 추가됐는데 고유정이 이 범죄 이후에 팥과 소금을 지녔던 사실이 새롭게 확인이 됐습니다. 고유정이 들고 다닌 팥과 소금, 이거 과연 무슨 의미일까요? 고유정의 현 남편이 먼저 문제 제기한 거예요. 고유정이 가방에 팥과 소금을 넣어 가지고 다녔다. 그래서 내가 이상했다. 고유정의 현 남편은 고유정이 전 남편을 살해한 줄 몰랐죠. 그랬는데 모르는 상태에서 고유정이 이상하게 가방에 팥과 소금을 가져서 넣어 다니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고유정의 팥과 소금은 아버지 명의의 김포 아파트에 살고 계시는 이웃 주민들에게도 목격이 됩니다. 몇 년 동안 아무런 인기척이 없었는데 얼마 전 집 앞에 팥이 뿌려진 것을 봤다. 소름 돋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과연 김효정 소장님, 이 고유정이 들고 다녔던 팥과 소금,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네, 팥과 소금의 공통 키워드는 바로 귀신입니다. 귀신이요? 그렇죠. 팥 같은 경우에는 귀신과 어떤 질병들을 막는 의미에서 이제 동짓날에 저희가 팥죽을 먹는 것도 바로 같은 의미이죠. 예. 소금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인데요. 소금 같은 경우에는 귀신을 위협하여 내쫓는 힘이 있다고 하는 일종의 미신인데요. 예. 네, 어찌되었든 간에 고유정이 팥과 소금을 가지고 다녔다라는 거는 어떤 이유에서든 간에 죽은 자에 대해서 꽤나 무서웠던 모양인 것 같습니다. 고유정이 상당히 어떤 미신적인, 어떻게 보면 좀 토착 신앙적인 그렇죠. 의미의 팥과 소금을 들고 다녔다. 본인이 살해를 하고서 어떤 그 망자의 귀신을 혹시 고유정이 두려워한 것이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이 현재 나오고 있다고요? 네, 그런 이야기들이 지금 추측이 나오고 있는데 정확히 언제부터 팥과 소금을 가지고 다녔는지에 대한 내용들이 없어서 그런 것들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아마 그럴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많이 보여집니다. 김영주 의원님께서 보시기에는 어떠세요? 팥과 소금, 예전에 그 아주 어르신들이 소금이나 팥 어디 개업하거나 이사 가거나 그러면은 뿌려놓거나 그런 것도 좀 있지 않으셨나요? 그렇습니다. 예. 예를 들면 아침 일찍 장사집에 그린들이 들어오면 소금으로 막 뿌렸죠. 예. 될 수 없다고 그런 것도 있었고요. 동지 숟갈 팥죽 먹는 것도 기승 쫓는 부분. 오히려 이런 행위 속에서 고유정을 이해하는 실마리가 풀릴 수 있다. 그래요? 미신에 이끌려서 말하자면 그 전 남편 때문에 네가 일이 안 된다. 죽여야 된다.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개념도 생겼고 이미 팥과 소금을 갖고 있다는 것은 자기 차 뒤에 시신의 일부를 갖고 다니기 때문에 최근에 제가 읽는 책이 이제 베르나르 베르베르의 그 죽음이라는 책입니다. 영매와 같이 있기 때문에 귀신과 계속 소통하는 장면의 소설 내용 나오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기가 실제적으로 그 귀신에 홀린다든지 또 몸이 상한다든지 이런 것을 끊어내야 되겠다라고 하는 부분도 이 속에 들어있지 않느냐. 그리고 지나치게 미신에 의존해서 자기의 삶을 개척했다라고 하는 것도 하나의 단서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어쨌든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고유정의 행동들 중에 팥과 소금을 들고 다녔던 것도 하나일 것 같은데 고유정이 체포당하는 순간 뭐라고 이야기했는지 함께 살펴보시죠. 지금 사진에서 경찰관들이 이제 잠복해 있다가 지하주차장으로 보이는 곳에서 고유정을 발견해서 손목에 딱 수갑을 채우는 그 순간이죠. 그러자 고유정이 태연하게 왜요? 그런 적 없는데 제가 당했는데 라고 이야기를 한 사실, 그 영상이 공개가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고유정이 호송차에 오른 뒤에서야 경찰이 이렇게 빨리 올 줄 몰랐다. 내가 죽인 게 맞다라고 인정을 했다라는 거예요. 야, 박정화 대변인, 그러니까 고유정 저 표정을 보면요. 당황한 듯한 좀 표정이 읽히지만 정말로 태연하게 왜요? 제가 그런 적 없는데요? 제가 당했는데요? 마치 준비한 것 같아요. 많은 전문가들이 분석하는 것처럼 저 상황까지도 고유정은 준비를 했었던 걸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범행을 진행을 하면서 굉장히 다층적으로 준비를 했고 그다음에 좀 전에 우리 팥과 소금 얘기했지만은 그 범행 이후에 본인이 이 미시적일 때까지도 의지할 정도로 많이 준비를 했는데 저렇게 어느 순간 경찰이 나를 찾아왔을 때 나는 그럼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느냐라는 것도 준비를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하주차장에서 저렇게 그 평범한 차림으로 딱 경찰이 만나서 당신을 살인죄로 체포합니다라고 하면서 미란다 원칙을 고지했는데 왜요? 내가 오히려 당했는데 라고 표현을 할 정도로
세밀한 부분까지도 준비를 했었던 정말 게 이 표정이 정말 표정이 억울해 보여요. 그러니까 뭐 굉장히 그렇게 보이잖아요. 왜요? 예. 내가 아주 평범한 이 주부가 당황하게 하고 그다음에 저 이후에는 또 지금 그 집에 남편이 있는데 남편한테 얘기해도 되느냐라고 하면서 후송차에 이제 올라가게 돼요. 그럼 이게 지금 전 여러 범행을 하고 그 다음에 완전 범죄를 꿈꿨습니다만 혹시라도 경찰이 나를 찾아오게 되면 나는 저런 식으로 해서 태어나기 넘어가고 경찰이 어느 정도까지 수사를 했는지를 확인하고 난 다음에 그때 하나하나씩 정말 부인할 수 없는 상황까지 가고 난 다음에 인정을 해서 내 죄를 최소한으로 줄여야겠다. 그리고 아직도 저 순간에도 마음에도 나는 전 남편이 성폭행하려고 덤볐기 때문에 저렇게 했다라는 마음을 갖고 있었던 거 아닌가라는 추측이 됩니다. 예, 정말로 소름 돋는 고유종의 체포 순간의 영상입니다. 뭔가를 준비했듯이, 억울하다는 듯이, 이런 것 또한 고유종이 예비한 것 아니냐, 준비한 것 아니냐라는 분석들이 현재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다음 순서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취재 수첩과입니다. 오늘은 어떤 사건이 준비되어 있는지 저와 함께 사건 풀로 이동하시죠. 네, 취재 수첩 Y입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범죄 심리 전문가 경기대학교의 이수영 교수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그리고 변 변호사님과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과 함께 풀어볼 첫 번째 취재 수첩입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혹하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뭐 벤츠, BMW, 고가의 외제차 혹은 좋은 국산 승용차나 SUV가 500만 원, 600만 원, 300만 원. 이거 다 허위 매물이라는 것 여러분들 아셨으면 좋을 것 같은데 그 허위 매물 뒤에 정말로 살벌한 딜러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딜러들인지 정말 함께 보시죠. 지난해 1월에서 12월 동안 인천 서구에서 기업형 중고차 판매 조직이 적발이 된 거예요. 일단은 사무실이 3개인데 등록을 안 해놨다. 그리고 대부업체를 운영했는데 이게 다 조폭들이랑 연계돼서 대부업체까지 운영을 했다는 거예요. 일단 딜러가 허위 매물로 145명을 상대로 21억 원을 갈취했습니다. 그러니까 달리 말하면 145명이 21억 원의 피해를 본 거예요. 이렇게나 많은 분들이 이렇게나 큰 돈을 피해본 겁니다. 이거 잘 보셔야 되는 게 여러분들 내가 어떤 사람인데 나는 저런 사기 절대 안 당해 라고 생각하신 145명이 21억 원을 뜯겼다는 겁니다. 잠시 후에 저희가 범행 수법도 알려드릴 테니까 이거 준비하셔서 당하지 않도록 만발의 대비를 하셔야겠어요. 총책 A씨 29살밖에 안 돼요. 6명이 구속됐는데 중고차 딜러 B씨 30명 등 164명이 또 함께 불구속으로 입건이 된 사건입니다. 공포의 강매 수법 1. 조심하세요. 1. 겁박. 시세보다 싼 허위 매물로 고객을 유인합니다. 그리고 승용차 이거 300이에요. 타세요. 함께 시승을 해서 안 내려주는 거예요. 문을 탁 잠그고 돌변합니다. 아니 이 사람아 뭐 차를 안 살 거면 이 차를 왜 탔나 못 내린다 라고 협박을 해서 차를 사게 만드는 수법. 수법 2. 조작. 가짜 시세가 적힌 앱을 보여주면서 사장님 이거 이 정도면 싼 값이에요. 실리에가 1,700만 원짜리 중고차를요 이 수법으로 4,100만 원에 팔아넘겼습니다. 가짜 앱을 보여줍니다. 이거 딴 데서는 다 6천만 원에 파는 건데 4,100이면 2,000이 버네. 오늘 사장님 저 때문에 큰 돈 버셨네. 이러면서 팔았다는 거예요. 수법 3. 거짓말. 계약을 취소하려는 구매자에게 위조한 자동차 등록증을 보여주면서 벌써 명의 이전해버렸네? 불가능입니다. 라고 거짓말. 자금이 부족한 구매자에게 사채까지 알선을 하는 대담한 수법까지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수영 교수님, 네. 실제로 이제 포털 사이트에서 자동차들 검색해보면 네. 중고차가 쭉 뜨는데 뭐 황당해요. 150만 원, 200만 원, 싼 허위 매물들이 수두룩한데 그 뒤에 무섭네요. 이런 일들이. 결국은 이 피해자들이 사실은 돈이 많은 사람 같으면 새 차를 사겠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이제 중고차 사이트에는 아마도 돈이 굉장히 제한이 많이 되는 분들, 그리고는 이제 좀 이렇게 좋은 차를 타고 싶지만 어쨌든 중고차라도 이제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이제 여건인 사람들이 아마도 허위 매물을 보고 유인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와 같은 취약한 요인들이 이 사기 범죄의 피해로 이어진 것으로 보이고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 지금 말씀하신 세 가지 이제 그
수법이라는 것이 거의 어떻게 보면 조직범죄의 총체적인 모든 아이템을 다 망라했다 이렇게 이제 보입니다. 결국에는 협박도 하기도 하고 또 현혹시키기도 하고 그리고는 이제 기망, 허위 이제 자동차 등록증까지 등장을 하면서 뭐 문서 위조 이런 것들을 늘상 하는 사람들인 것으로 보이고 더군다나 이제 뒤에 보면 사채업자들이 있어가지고 조직폭력배하고 사채업자들이 짜고 결국에는 지금 피해자 숫자가 자그마치 145명이에요. 예. 그래서 조직적으로 몇 년 동안 지금 어떤 특정 지역에서 피해자들을 뭐 돈을 편취한 이런 이제 사건이다 이렇게 보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검거된 이제 이 조직원들의 숫자가 160명이 넘을 정도로 거의 예. 일망타진한 수준의 대단한 경찰의 실적이다 이렇게 이제 보입니다. 그렇군요. 네. 이 피해자분 중에서는 이제 포터, 트럭을 좀 한 500만 원 정도에 네. 사고 싶었던 분이 계셨나 봐요. 그 나이가 좀 있으면 그분한테도 사기쳤다면서요. 그렇죠. 지금 이제 피해자들을 보면 여성이나 나이가 많이 드신 분 이런 분들 중에 이제 돈에 여유가 없는 분들 심지어는 대출까지 껴가지고 결국은 차를 그냥 넘기다시피 하면서 그리고는 이제 그 중에 이용된 게 딜러 전용 시세표라는 가짜 시세표를 사람들한테 보여주면서 이렇게 당신이 싸게 차량을 구매하는 거다 이렇게까지 거짓말을 해가면서 피해자에게 뭐 여러 가지 피해를 입힌 것으로 보입니다. 예. 이게 근데 이 사기꾼들이 말은 또 잘하나 봐요, 교수님. 500만 원 들고 포터 사러 가신 그 어르신한테 포터가 사주고 싶었는데 BMW를 팔아넘겼어요, 얘들이. 네, 네. 4천만 원짜리. 네, 네. 뭐 BMW가 진짜 4천이었는지조차 지금 확인이 전혀 안 되고 그것조차. 있으니까. 네, 근데 어쨌든 이제 그 나이 드신 분이 오시니까 여러 가지로 현혹을 시켜가지고 예. 결국은 애당초에 필요했던 것보다는 거의 한 3배 가격의 물품을 결국은 강매하다시피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농기구 BMW에 다 들어갈 수 있어요? 뭐 이렇게 속였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 트럭 사러 갔다가 BMW까지 사고 그러니까 사기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당하는 거라는데 배관문 변호사님 정말로 각종 수법들을 다 썼는데 이거 안 당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일단은 혼자 갔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좀 많이 벌어졌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사지 않으면 못 내리게 하겠다라고 해서 뭐 감금이 될 것이고 나가면 공갈이나 사기 등이 성립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뭐 경찰 문제를 삼아도 그렇게 한 적 없다. 증거가 있느냐. 그냥 충분히 정보를 제공해드렸고 이분께서 본인의 필요해서 구매하셨던 거였지 내가 어떤 위협을 행사했던 적은 전혀 없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겠죠. 발뺌할 거다. 아무리 그러면 그 어르신께서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하더라도 증거가 없으면 경찰 입장에서는 처벌하는 데는 곤란한 점이 있겠죠. 그러니까 사실 저도 사건하다 보면은 부모 자식 사이도 가장 하지 말아야 할 게 보증하고 중고차 매매라는 말을 하더라고요. 보증뿐만 아니라 중고차 매매도. 그러니까 중고차 매매 같은 경우는 워낙 사고 이력이라든가 운행거리를 속이는 경우가 너무 많기 때문에 정말 중고차를 살 때는 자신이 단골로 가는 카센터 수리 기사와 함께 가든가 해서 아버지도 속인다는 거예요? 하는 거지. 중고차는 오히려 가족끼리 하면 그냥 서로 믿고 하다 보니까 더 큰 사고가 나니까 중고차 같은 경우에는 전혀 모르는 사람한테 가서 어떤 수리기사라든가 전문가를 데리고 가서 차를 제대로 점검을 해야 되는 것이지 부모 자식도 못 믿는 게 보증이고 중고차 매매다라는 말이 저희 법조계에 상당히 회자되는 말입니다. 그렇군요. 제가 타던 차가 좋은데 상태가 차 필요하지 않으세요, 요즘에? 차가 있습니다. 차가 있군요. 이렇게 사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취재 수첩 함께 보시죠. 자, 순식간에 와르르 무너졌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2명이 결국 목숨을 잃었습니다. 클럽에서 발생한 붕괴 사고. 일단 사건 현장의 CCTV 영상부터 함께 확인을 해보시죠. 자, 새벽녘 클럽에서 한창 춤을 추고 있는 왼쪽의 사람들을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 춤을 추고 있는데 갑자기 천장이 와르르 지금 무너져서 사람들이 지금 천장 자재물에 깔리는 영상이 CCTV에 고스란히 찍혔어요. 다시 한번 가까이 보시면 춤을 추고 있는 사람들을 덮친 2층의 천장 자재입니다. 2층 천장이 와르르 붕괴가 된 겁니다. 결국에는 이 붕괴 이후에 사람들은 당황하기 시작합니다. 머리에 피를 흘리는 사람들, 그리고 붕괴 현장을 피해서 가까스로 도망치는 사람들. 그런데 안타깝게도 2명이 이 2층 붕괴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자, 붕괴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지금 2층 자재 밑에 깔려있기 때문에 클럽에서 춤을 추고 있었던 사람들과 또 클럽 DJ 등이 이 2층 천장을 함께 들어 올리는 그런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정말이지 현장은 아비규환이었어요. 그런데 저기에 이 광주에서 열렸던 세계 수영 선수권 대회에 수영 선수들까지 부상을 당했다는 사실이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이 사건의 전말 함께 보시죠.
27명이 사상, 그러니까 2명이 숨지고 25명이 부상당했어요. 광주에서 클럽 붕괴. 그제 새벽 2시 38분 광주 서구 치평동의 C클럽. 당시 300명이 입장을 해 있었다고요. 상당히 많은 인원이 들어가 있었어요. 30-40명이 춤을 추던 1층, 2층의 어떤 복층 구조물에 2층이 무너져 내린 거예요. 결국은 1층에 있었던 춤을 추던 2명이 사망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현장에는 세계 수영 선수권 대회 참가자 중 미국 여자 수구 선수들이 우승 축하 뒤풀이를 갖다가 광주에서 열렸잖아요. 8명이 그만 지금 부상을 당했고 25명이 현재 중경상을 입은 상황입니다. 경찰이 사고 원인을 이렇게 진단했어요. 붕괴 사고는 불법 중축이 원인이다. 결국 불법 중축 때문이었습니다. 이 붕괴 사고의 목격자들의 이야기도 저희들이 취재를 했습니다. 무전기가 하고 그냥 좀 어이가 없어. 사람이 올라갔다 해가지고 이거 철저무대 내려앉는 게 말이 안 되는 그런 것 같아요. 이수영 교수님, 이게 지금 웬 말입니까? 2명이 목숨을 잃었어요. 글쎄 말이에요. 이게 정말 국제적 망신입니다. 예. 그런데 이게 이제 불법 증축을 했어요, 업주가. 그래서 이제 그 불법 구조물, 예컨대 지금 복층 1층과 2층 사이에 복층 구조를 집어넣은 거예요. 그래서 그 위에 유리를 깔고 그 위에서 이제 춤을 출 수 있도록 하다 보니까 문제는 무게 하중을 견디지 못해가지고 지금 무너진 이런 상황이거든요. 예. 근데 문제는 지금 이렇게 이제 불법 증축을 한 업주에게 1차적인 책임은 있지만 이게 처음 일어난 사건이 아닙니다. 그래요? 작년도에 비슷한 사건이 또 그 유리가 쏟아져가지고 사람이 그 위에서 춤을 추다가 떨어져가지고 상당한 이제 상해를 입은 사건이 있었어요. 그러면 일단은 이런 불법 증축한 구조물이 있다는 사실 경찰이 일단은 인지했어야 됐겠죠. 그리고는 그 부분도 사실은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네. 뭐 과실치 사상이긴 하나 어쨌든 형사 책임을 졌단 말이에요, 업주가. 그러면 그런 종류의 불법 증축과 뭐 여러 가지 개축을 허가해주는 입장은 구청인데 예. 그럼 구청에다가 이런 이제 불법 뭐 구조물이 있다라는 사실을 좀 인지시켰으면은 그러면 지금 이 사고가 또 일어났을지 저는 그 대목이 굉장히 의문이 되고요. 1차적으로는 업주 측에 너무나 그 정말 비양심적인 그저 그냥 손님이나 많이 받고 싶어하는 저는 욕심을 좀 지적하고 싶은 게 그래서 결국에는 얻을 수 있는 공간이라는 게 10평 좀 넘는 공간이에요. 10평 남짓. 그 10평 넘는 공간을 얻기 위해 가지고 지금 2명의 인명피해를 냈다는 것을 지금 그렇게까지 코스트를 치러가면서 정말 했어야만 하는 일인지 일단 정말 궁금하고요.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건 지금 이 업체가 원래부터 이렇게 마구 올라가서 춤을 출 수 있는 그 사용으로 허가를 받은 게 아닙니다. 업체가. 아, 그래요? 네, 음식점으로 허용을 했어요. 일반 음식점으로. 네, 그런데 음식점으로 허가를 했는데 구의회에서 좀 더 영업에 도움이 되도록 다 같이 합의해가지고 조례를 통과시켰는데 지금 결국은 술도 팔고 춤도 출 수 있는. 추게. 네, 그렇게 이제 바꿔놓으니까 뭐 얼씨구나 하고 공간을 10평 늘려가지고 손님을 마구잡이로 받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이런 사건이 일어나서 도대체 물론 업주에게 1차적 책임이 있지만 이렇게까지 불법으로 사용을 하게 된 책임이 도대체 누구에게 있느냐를 경찰도 자유롭지 못하고 구청도 그리고 구의회도 사실은 모두 책임져야 될 문제다 이렇게 보입니다. 지금 클럽들이 문제예요. 세금도 탈세하고 지금 마약에 이제는 불법 중축 구의회가 어떤 연유로 이걸 허락해 줬는지 그 과정도 좀 조사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더욱더 황당한 얘기는 변호사 변호사님 건물이 붕괴됐잖아요. 2명이 목숨을 잃었잖아요.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부상을 당했고 세계 수영 선수권 우승자들도 부상당했는데 클럽 간부가 그 긴박한 순간에 야, 저 맥주 보관돼 있는 창고에 빨리 물 차고 있으니까 바닥에 물 빼라. 직원들 다시 맥주 창고 들어갔다면서요. 예. 그러니까 이 아마 건물 간부 입장에서는 아마도 이제 창고에 물이 쌓이면 이제 술 창고였다 보니까 거기 보관했던 맥주라든가 주류들을 파손해서 쓸 수 없지 않겠느냐. 그거라도 아까우니까 건조되지 않겠느냐 해서 아마 물을 빼라고 했던 것 같습니다. 물론 다른 의미도 있을 수도 있겠지만 현재까지 아마 드러난 상황으로 봤을 때는 창고에 있는 물건 좀이라도 건져야지만 우리 손실이 줄어들지 않겠느냐. 맥주랑 양주랑 뭐 이런 그렇죠. 거? 예. 그러니까 그렇게 마지막까지 이렇게 상당히 이제 돈에 좀 인색한 모습을 보였던 것 같은데요.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10평에 대해서 증개축을 했다고 얘기는 하지만 그 10평이면 테이블이 못해도 대여섯 개 정도 딸겠죠. 대여섯 개 정도의 테이블이면 하룻밤에 200~300만 원 정도의 매출은 발생할 것이고 그거를 한 달, 1년을 하게 될 경우는 또 수억 원의 매출인 거죠. 그러니까 이 업계 입장에서는 설마 사고에 나겠냐. 사고 나면은 뭐 몇백만 원, 몇천만 원 정도로 합의 보면 되는 것이고 일단 이렇게라도 하게 되면은 뭐 1년에 몇 억씩의 수익이 발생하는데 왜 안 하겠느냐. 그냥 마지막까지 개사기만 두드리고 자판만 두드리고 이런 모습인 거죠. 창고 물 빼라.
결국 이 클럽 간부들 운영진들에게 사람 목숨은 돈보다 못한 거였습니다. 두 가지 사건 두 분과 함께 풀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아플 시간입니다. 오늘은 과연 어떤 분들이 아플 4인방에 선정이 됐을까요? 아플 4인방 바로 만나보시죠. 네, 외교부 사진이 걸려 있습니다. 일본 총영사와 관련돼 있어요. 두 번째는 남의 집 마당에서 배달원이 무언가를 하고 있죠. 세 번째는 새우깡. 네 번째는 노래방. 어떤 이야기인지 하나씩 전해드리겠습니다. 강경화 리더십이 또다시 도마에 올랐습니다. 일본의 수출 규제로 최악의 한일 갈등을 맞이한 이 시기에 일본 주재 총영사, 우리 사람이죠, 성추행 의혹이 불거졌기 때문 이번 사건은 성추행을 당했다는 부하 여직원이 국민권익위에 신고하면서 알려졌는데요. 외무고시 출신의 정통 외교관인 이 50대 A 총영사는 현재 국내에 소환돼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도 별도의 인사 조치 없이 총영사관 업무를 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져서 더욱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취임 초부터 줄곧 성비위 근절을 강조해왔던 강경화 외교부 장관. 하지만 고위 외교관의 성추문 사건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부하 직원을 성폭행, 성추행한 혐의로 징역 1년이 확정된 김문환 전 에디오피아 대사를 비롯해 폭언, 갑질 혐의로 해임 처분을 받은 김도연 전 주 베트남 대사와 도경환 전 주 말레이시아 대사, 그리고 일명 깐풍기 대첩이라고 불렸던 주 몽골 대사의 갑질 논란까지 기강 회의를 넘어 기강 참사 수준에 달했다는 질타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니, 김병민 박사님, 네. 이번에는 일본 주재 총영사가 여직원을 여러 차례 성추행했다. 네, 지금 국민권익위원회에 이 내용이 접수가 됐고 경찰에서 조사를 받고 있다고 하는데요. 우리 지금 일본 총영사관이 해야 될 막중한 업무가 얼마나 심각합니까? 한일 간의 갈등이 정말 첨예하게 극단적인 상태에 치달아 있기 때문에 일본 내에 있는 우리 교민들의 문제, 안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총괄 관리 감독해야 되는 이런 총영사가 성비위 문제에 같이 함께 연루가 돼 있는 상황이고요. 우리가 지금 이 강경화 외교부 장관 들어서 저희가 들었던 가장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가 해외 공간 같은 경우는 굉장히 닫혀져 있는 공간이잖아요. 그 안에서 외교부 고위직 공무원들의 갑질 문제, 성비위 문제 이런 것들이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니 이걸 근절하겠다라고 얘기했고 약속했던 게 강경화 장관 입니다. 네. 근데 우리가 외교부 하면 얼마 전까지 있었던 구겨진 태극기를 개양하기도 하고 또 지금 해외 공간들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문제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처신을 하지 못하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리더십의 문제 제기가 있는데 과연 8월 초에 있게 되는 문재인 정부의 새로운 개각 명단에 외교부 장관이 들어갈지에 대한 얘기까지 나오고 있지만 현재로서는 외교부 장관은 유임될 것이 거의 좀 유력하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럼 강경화 장관이 외교부 장관으로 유임되고 났을 때 이렇게 계속 거듭되고 있는 외교부의 문제를 과연 대한민국 정부는 어떻게 쇄신할 수 있을지에 대한 답을 내놔야 되는데 점점 더 이러한 신음들이 깊어만 가고 있는 것 때문에 많은 국민들이 걱정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박정화 대변인, 에디오피아, 베트남, 말레이시아, 몽골에 이어서 왜 하필 또 지금 이 민감한 시기에 일본이에요? 그러니까 참 걱정스러운 부분이 많은데요. 그리고 일본은 마침 또 경제공사마저도 공석이 오래 가고 있다고 하잖아요. 외교부 해외 공관이 사실은 손발의 역할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그 손발의 말초신경에서 오는 신경들이 모여서 이 머리, 청와대가 결정을 하는데 이 손발이 지금 마비가 돼서 온갖 성비위하고 아니면 기강회의가 돼서 저렇게 하고 있으니 오늘 같은 일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걱정이 앞서는데요. 기강 참사도 굉장히 문제지만 사실은 이쪽에서 오고 있는 제대로 된 정보가 수집이 되지 않으니까 우리가 청와대가 대통령이 저렇게 판단을 좀 잘 빨리빨리 못하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측면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지난주에 있었던 우리 그 청와대 국민소통의 러시아 독도 항공기 침범과 관련한 그 브리핑 해프닝 같은 거 돌아보면 과연 지금 청와대 내에서 정보가 어떤 식으로 수집이 되고 있는지 그다음에 그 정보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을 하고 있으며 이를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걱정스러운 부분이 많아요. 일본 지금 저렇게 해외 공간에서 하는 것처럼 다른 공간들은 그럼 기강이 제대로 돼서 러시아 공간에서는 정보가 제대로 들어왔었던 건지에 대해서 한번 봐야 되거든요. 이런 점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청와대 대통령 휴가 중이시지만 혼자 놔두지 말고 참모들 가서 다시 얘기하고 수보회의하고 NSC 열고 안보리 이사회 가서 뭔가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준비를 좀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 나사가 풀려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이럴 때 아니라고 봐요. 지금 이럴 때 아니다. 참 이 대사님, 영사님 파견할 때 김영주 전 의원처럼 전문성도 갖추고 좀 점잖은 분 이런 분들을 대사나 영서로 보내면 이런 일 안 생길 텐데 하여튼 인사가 만사인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아플 주인공 만나보시죠.
영국의 한 가정집 마당에서 벌어진 택배 배달원의 황당한 행동이 논란이에요. 자, 울타리를 넘어서 한 가정집 마당으로 들어온 아마존 택배 배달원. 그런데 이 볼일이 급했던 모양이에요. 눈치를 보며 마당에 쪼그려 앉더니 울타리 앞에 숨어서 남의 집 앞마당에 용변을 봅니다. 심지어 이 볼일을 마친 후 뒤처리한 휴지를 지금 마당에 휙 던지고는 다시 울타리를 넘어서 유유히 사라지는 장면이 지금 보세요. CCTV에 다 잡혔어요. 자신의 집 마당에서 벌어진 이 믿기 힘든 광경을 직접 목격한 레베카 리드 씨는요, 이 모습을, 이 영상을 SNS에 공개했어요. 어이없게도 실제로 일어난 일이라며 주문하지도 않은 용변을 잔뜩 쌓아두고 갔다라고 분노를 해서 지금 영국 사회가 부글부글하다고 합니다. 이를 본 누리꾼들은 당장 경찰에 신고해야 한다. 씻지도 않은 손으로 다시 소포를 만지고 초인공을 누를 거 아니냐라는 등 어떤 그 위생에 대한 문제 제기까지 하는 분들도 나왔어요. 배달원의 행동에 대한 비난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아마존 측은 사과문을 통해 이 사안을 심각하게 보고 있으며 고객에게 직접 사과하고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자, 손이 가요, 손이 가. 새우깡에 손이 가요. 아이손, 어른손, 자꾸만 손이 가. 언제든지 새우깡, 어디서나 새우깡. 다 외우고 있을 만큼 국민과자 새우깡이 48년 만에 주 원료로 써왔던 국산 새우를 포기한다는 충격적인 소식입니다. 최근 해당 제조업체에서 새우깡의 주 원료였던 군산 꽃새우를 100% 수입산으로 대체하겠다고 밝힌 거예요. 이러한 결정 배경에는 심각해진 서해바다 오염 탓에 폐, 플라스틱 등 폐기물이 섞여 나오는 사례가 많아서 더 이상 이 새우깡 제조에 부적합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는데, 이에 대해서 새우깡에 새우를 대던 군산 지역 어민들은 생계에 큰 타격을 입었다며 어려움을 현재 호소하고 있습니다. 해당 업체에서는 새우깡을 만들기 위해서 한 해에 300에서 500톤의 군산 꽃새우를 구매했는데, 이게 군산 꽃새우 전체 생산량의 60에서 70%를 차지하는 대규모라는 거예요. 주 판로가 사라지자 꽃새우 가격까지 폭락을 했습니다. 어민 측은 수입산 가격이 국산의 절반도 미치지 못한 사실을 언급하며 이 새우깡 측에서 군산 꽃새우를 외면하는 게 환경오염이 아니라 결국은 이 원가 문제 때문이 아니냐라고 주장을 하는 상황입니다. 해당 업체 측은 절대 가격 문제는 아니라며 품질이 예전 같지 않아서 불가피하게 내린 결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게 사실은 김용주 의원님, 이게 새우깡 하면 사실은 세대를 넘나드는 그렇죠. 사실은 대단한 국민 과자인데 안타깝습니다. 일단은 새우깡은 우리가 이제 맥주의 친구고, 간단한 안주의 친구고, 또 심심할 때 배고플 때도 이렇게 먹기도 하고, 가장 말하자면 지난 50년 동안 우리 국민들에게 떼려야 될 수 없는 하나의 그 동반자였다, 그렇게 보는데. 또 아이들 수학여행 갈 때는 이거 한 봉지씩 들고 가거든요. 사이다, 달걀, 새우깡. 3종 세트. 너무 옛날 얘기 아닙니까? 근데 지금 심각한 것은 지난 3년 전부터 이제 미국산하고 국내산은 50%씩 그렇게 되어 왔습니다. 이유가 환경이든 뭐든 간에 사실 가격적 요소, 환경적 요소가 다 있는데, 어민들은 너무 업체의 말에 의하면 저인망식으로 딸딸 훑어서 실제로 환경에 나쁜 정도가 왔다라는 거고요. 또 군산 앞바다는 사실은 새만금하고 연결돼 있어요. 그렇군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새만금 사업이 진행되면서 해수 유통이 안 되면서 실제로 군산 거의 어민들이 거의 다 자포자기한 그런 상태에 놓여 있고, 상대적으로 충북 어민들은 나은 데 비해서 전북 어민들은 굉장히 어려움에 처해 있거든요. 그런 상황 속에서 매년 6월 달에 거의 1년치를 이 농심이 그 60, 70%를 다 매입하다시피 한 것을, 실제적으로 이런 사태가 벌어졌다는 것은 안 그래도 경기도 좋지 않은데 말하자면 수협이라든지 어민으로서는 큰 피해가 아닌가 싶습니다. 타격이 있군요. 실제 원래 잘 됐을 때 한 상자 가격이 9만 원 선이었는데 실제 가격이 2만 원 선으로 떨어지고 있고, 미국산은 사실은 만 원 선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다 존재하기 때문에, 제가 중국에 가보면 말하자면 그 기계로 다리로 놓지만 어떤 노동자가 놓지 않습니까? 가격을 떠나서 실제적으로 50대 50선이라도 좀 농심선에서 지켜줬으면 좋겠고, 어민들도 가급적이면 탈탈 흐르는 저인망식이 아니라, 환경오염을 위협할 정도가 아니라 좀 더 환경에 생각하는, 미래를 생각하는 수렵
활동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자, 이 새우깡이 그래도 국산 새우를 쓴다는 어떤 그런 자부심, 우리 먹으면서도 또 그래도 어민들에게 도움이 된다. 뭐 이런 자부심 맛도 좋고 뭐 그런 것 때문에 사실은 먹었었잖아요. 그렇습니다. 저는 이번에 새우깡 과자 측에서 내놓은 이유가 타당한 이유일지는 몰라도 와닿는 이유인지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와닿지 않는다? 그렇습니다. 1971년부터 국민들에게 계속 사랑을 받아온 새우 과자가 갑자기 서해바다가 더러워져서라는 이유를 가지고 국내산 새우를 쓰지 않겠다라는 이유가 사실은 가장 타당한 이유인가에 대해서 한번 짚어보고 싶은데요. 예. 저는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렇게 했으면 어땠을까요? 라는 것들을 제안드리고 싶은데요. 만약에 서해바다의 어떤 청정한 지역들을 좀 더 유지하기 위해서 어떤 것들 좀 제한하고 어떤 것들을 투자했다면 만약에 이러한 농심의 어떤 이제 그 이야기들이 결정들이 아마 더 타당한 이유로 와닿았겠지만 갑작스러운 이런 전략 변경은 전혀 와닿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얘기를 한 개 더 제안을 드리고 싶은데 뭐뭐 때문에라고 하는 철학은요. 지속 가능한 기업을 만들 수는 있지만 영속 가능한 기업을 만들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지금 보여줘야 될 기업의 태도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떤 모습들을 보여줘야 되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대목인데요. 저는 지금 저 역시도 이 새우깡 과자를 너무 좋아하는데 앞으로 제 자식뿐만이 아니고 후세에도 영원히 손이 가고 손이 가는 그런 브랜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게 또 워낙 국민 과자다 보니까 우리 어민들과의 어떤 적절한 지혜를 아마도 농심 측에서 찾아내리라고 또 한번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다음 화풀 주인공 만나보시죠. 남녀노소 누구에게나 사랑을 받아온 대표적인 여가 문화 장소이자 추억의 장소인 노래방이 점점 사라지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이게 또 노래방에서 새우깡 먹는데 이게 연계가 되나요? 자, 그래 난 취했는지도 몰라. 이젠 고백할게. 처음부터 널 사랑해왔다고. 대표적인 고백송을 부르며 마음에 드는 이성에게 마음을 전하기도 했던 장소이자 또 부장님을 향한 나의 사랑은 뭐 무조건이야. 일편단심이야. 라고 회사 상사에게는 아부송을 부르기도 했고 또 할아버지 할머니도 춤을 췄던 친구들과도 함께 춤을 추고 스트레스를 풀었던 아마 우리 시청자분들 모두 노래방에 관한 추억쯤은 다 하나씩 갖고 계실 것 같은데 그런데 90년대 초 국내의 첫 등장 이후 줄곧 늘 인기 절정이었던 노래방이 이제는 어쩌면 정말 추억이 될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최근 노래방 폐업이 창업의 2배 가까이 됐다고 합니다. 도대체 그 이유가 뭔가 했더니 최근 주 52시간제와 워라벨 문화의 확산, 회식 문화의 변화 등 때문이라고 합니다. 예전에는 뭐 회식 단골 코스였죠. 일단은 고기 먹고 2차엔 어디? 노래방 가는 거예요. 하지만 이제는 노알콜 회식이 많아지다 보니 카페에서 커피와 수다로 2차를 대신하는 회식 문화가 정착됐고 일단 회식 자체를 안 하는 회사들이 많아졌다는 거예요. 이외에도 뭐 당구장, 스크린 야구 등등 노래방을 대체하는 놀이 문화가 많아진 것도 감소의 원인이라고 합니다. 물론 긍정적 변화이긴 하지만 그래도 찾기 힘들어진 노래방이라니 익숙한 것이 사라져가는 아쉬움 때문일까요? 서운한 마음이 커지는 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게 표 하나 볼까요? 노래방 창업과 폐업 추일 저희들이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 함께 보시죠. 지금 파란 게 인허가수, 창업 개수인데 빨간색이 폐업이에요. 어느새 빨간 그래프가 파란 그래프를 지금 넘어선 상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야, 이거 안타깝네요. 뭔가 지금 박정아 대변인 그 예전에 참 우리 노래방들 많이 갔잖아요. 가족들끼리도 가고 뭐 애 데리고도 간 게 노래방이었어요. 애 데리고도 갔어요. 이게 그 골목골목에 노래방 있는데 전체적으로 생활 패턴이 바뀌는 거에 영향이 많을 거예요. 근데 그 노래방 하시는 이 업주분들도 사실은 우리 주변에서 많이 보는 것처럼 그 퇴직 이후에 치킨집하고 호프집 하시던 분들하고 비슷한 분들이 저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폐업이 창업보다도 많다고 그러니까 가슴이 아픈데 사실은 이게 생활 트렌드가 이렇게 바뀌어서 점점 회식이 없어지고 그다음에 뭐 노래방은 꼭 불미스러운 일도 요즘 많이 생기는 게 있잖아요. 예. 그런 것 때문에 다들 안 하고 이제 한잔하고 커피 먹으러 가고 뭐 이러는 것 같은데 옛날에 느꼈던 향수 이런 것들이 점점 없어지는 것 같아서 안타깝긴 하지만 그래도
저 노래방 하셨던 분들이 다른 일을 할 수 있는 기회와 그다음에 그런 교육을 우리 정부도 좀 때 맞춰서 좀 했으면 하는 좀 생각을 좀 해봐요. 그렇지 않으면 저분들 다 어디 갈까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안타깝습니다. 제가 사실은 이 노래방 없어진다는 소식에 우리 제작진이 오늘 제 애창곡을 좀 준비했다고 그래요. 노래방 하면 또 이 화면이 추억의 화면이잖아요. 5338 눌러주세요. 지금 이 순간, 지금 여기 간절히 바라고 원했던 이 순간, 나만의 꿈이, 나만의 소원 이루어질지 몰라. 여기 바로 오늘. 이게 원래 에코가 에코 없이 부르니까 상당히 민망하죠. 이게 이제는 추억 속의 장면으로 사라질지도 모른다라는 괜한 소남 때문에 우리 제작진이 준비한 거 핑계대고 한 소절 불러봤습니다. 아쉽습니다. 주말에 노래방 가야겠습니다. 저희는 60초 광고 후에 오늘의 힐링 뉴스로 돌아오겠습니다. 잠시 후 저와 함께 힐링하시죠. 이 대통령의 휴가와 관련돼서 일부 패널의 발언 중에 대통령이 휴가 가셨다라는 발언이 있었는데 대통령이 휴가를 안 가셨다라는 의미라는 것 다시 한번 바로 잡아드리겠습니다. 대통령이 휴가를 안 가기로 했다라는 의미로 표현이 나왔습니다. 정정하고요. 오늘 힐링 뉴스의 주인공들 만나보시죠. 육아휴직 중 5명 중에 1명이 아빠라고 합니다. 작년보다 육아휴직 쓰는 아빠들이 무려 31%가 증가했다는 아주 반가운 소식입니다. 남성 육아휴직자는 전체 육아휴직자 중에 20.7%. 대단하죠? 지난해에 비해 30.9%가 증가한 건데 고용부는요. 이런 추세대로라면 올해의 남성 육아휴직자는 2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한다라고 합니다. 이 뉴스 보고 계시는 많은 우리 아빠들, 김병민 박사도 사실은 아빠, 저도 지금 아기 키우는 아빠인데 육아휴직은 못 쓰더라도 이런 게 있어요.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 그러니까 3개월만 아빠들이 육아휴직을 쓰면 3개월 동안 급여를 100%, 통상임금 100%가 지급되는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도 있다고 하니까 이거 신청하면 무조건 회사에서는 해줘야 된다고 하니까 여러분들 아빠들 고민 말고 육아 기여하시기를 장려하겠습니다. 네, 월요일 아침 저희들이 준비한 소식 모두 다 전해드렸습니다. 저희는 내일 아침에 더욱더 풍성한 소식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루는 분명 어제보다 나을 겁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